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2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번 그 제2장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 5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죠, 보니까. 자, 그리고 보통은 3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맵에 보면 먼저 연구 문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념, 이 개념적 정의.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의 구체화 방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그리고 이론, 그리고 이 개념, 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들어가 보면 먼저 2장을 제가 그 틀을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연구 문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에는 연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의 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까? 라고 하는 연구 문제를 가졌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을 설정하게 돼요. 가정환경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도 조사해가지고 진짜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하게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먼저 가설을 설정해. 이 가설은 뭐라고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이제 측정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념적 정의를 합니다.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이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 얘가 바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개념적 정의가 사전적 정의다. 알았죠? 이걸 이제 개념화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개념화. 청소년 비행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서 청소년 비행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 시켜야 하거든요. 자, 구체화 시켜야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구체화를 뭐라고 그랬죠? 조작적 정의라고 그랬죠. 조작적 정의. 그죠? 근데 이 구체화 시키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명목적 정의예요. 첫 번째가 명목적 정의예요. 자, 그 다음 2번째가 조작적 정의예요. 자, 조작적 정의예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순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1번이라면 그죠? 그 다음 이제 2번째가 명목적 정의예요. 2번째 명목적 정의 여기가. 그리고 명목적 정의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알았죠?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자, 이 조작적 정의, 이걸 조작화라고 합니다. 뭐 명목적 정의는 명목화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명목적 정의는 뭐냐?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 교재로 보게 되면 거기 289쪽에 그 아래 명목적 정의 봐보세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다. 자, 가령 이제 청소년 비행을 측정해야 하는 청소년 비행. 자, 명목적 정의를 내리면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G비행과
도피 비행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이게 명목적 정의예요. 자, 주의 비행, 나는 다른 뭐 폭력 비행이나 또는 뭐 재산 파기 비행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비행, 그 비행들을 나는 연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행 중에서도 주의 비행과 도피 비행만 연구할 거야. 이렇게 딱 한 용어에 청소년, 내가 말하는 청소년 비행은 여기까지야 라고 배정한 거예요. 근데 주의 비행, 도피 비행, 이 명목적 정의로는 아직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너 주의 비행하니? 도피 비행하니?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더 쪼개야 돼요.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자, 조작적 정의. 주의 비행은 미성년자가 하면 비행이고 성년이 하면 비행이 아닌 것들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또는 성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비행에 들어가요. 알았죠? 그 다음 도피 비행은 뭐 결석, 무단 결석하는 거. 그죠? 또는 이제 가출. 또는 가스나 본드와 같은 이 유해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흡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피 비행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조작적 정의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질문으로 만들어서 얘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자, 이제 조작적 정의 된 거를 요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종이에다 배치하면 그게 설문지예요. 설문지가 뭐예요? 표준화된 측정 도구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인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뭘 측정해, 이제?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개념은 추상적인 세계거든요. 제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을 측정한다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추상적 세계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결국 현실 세계를 측정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조작적 정의. 알았죠? 또는 요거 아까 지금 여기 설문지 있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얘는 조작과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얘는 조작과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인데 이 가설이 둘로 나뉘어요. 얘가 연구가설과 그 다음에 연가설로 나뉘어요. 자, 이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이에요. 연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 알았죠? 연구 문제로부터. 자,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자,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 문제를 가졌어요. 그러면 연구가설에서는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이니까 자, 연구자가 A와 B가 관계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그죠? 자, 다시 한번.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안 한다고 해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A와 B가 차이가 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뮤는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뮤1과 뮤2가 차이가 있으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H1은 이렇게 기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기호도. 일단 책에 정리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가설은 뭐냐면 우리 제가 그 칼 포퍼의 반증주의 말을 하면서 이 반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직접적으로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지 않고요. 얘에 대한 반증가설을 만들어내요. 연구가설의 반증가설.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 얘에 대한 반증. 알았죠? 반증. 반증가설이 되는 거야. 누가? 연가설이. 그래서 연가설을 얘가 참으로 결정되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얘가 참이면 얘가 기각되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채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지금 이제 연가설이 중요해요. 연가설. 연가설이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에요. 거꾸로 연구가설이 연가설의 반증가설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연가설이 연구가설의 반증가설인 거예요. 알았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설정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용은 반대예요. 그렇지만 누가 누구의 반증가설이다? 연가설이 연구가설의 반증가설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반대니까 A와 B는 여기는 뭐예요? B는 관계가 없다. 그죠?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니까 H0은 뮤1과 뮤2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집단 평균이 같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개념. 아까 여기 이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입니다. 상수는 값이 하나인 걸 얘기해요. 남자는 상수예요. 값이 하나예요. 근데 변수는 값이 둘 이상인 걸 얘기해요. 성별하면 남자와 여자로 나뉠 수 있죠. 그죠? 값이 둘 이상인 거. 자, 그걸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또 나눠요. 그래서 이제 속성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연속성 유무에 따른 구분, 또 기능에 따른 구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공부하는 기본 개념이 지금 보니까 연구 문제, 가설, 개념적 정의, 그리고 개념. 자, 명목적, 주작적 정의. 그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자, 먼저 뼈대를 잡았고요. 그러면 289쪽으로 와보면 정의 보니까 연구 문제. 둘 이상의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문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연구 문제의 설정은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이다.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한다.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이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연구 문제의 서술 요령에 평서문의 형태가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로 서술되어야 하고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디귿 보니까 변수 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모두 쓰일 수 있어요. 정적 관계, 부적 관계 모두 쓰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 부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거기 295페이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기술해 놨는데요. 근데 그냥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걸로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걸 뭐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뭐냐면 이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 하면은 공변성이에요. 함께 공자 변할 변자예요. 함께 변하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x와 y가 서로 변해. 무슨 말이냐면 x가 증가하니까 y도 증가해. 변해. y가 변하니까 x도 변해. 그러면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변하면. 공변성이에요. 알았죠? 근데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자,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관계에서의 정의 관계는 변하는 방향이 같을 때 정의 관계라고 해요. 근데 변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면 그건 이제 부의 관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학력과 소득이 있어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도 증가되죠. 대체적으로. 그죠? 물론 이제 학력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증가되면 대체적으로 소득도 증가돼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되니까 얘도 증가되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학력과 소득은 정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의 관계는 하나는 증가됐는데 하나는 낮아지면 함께 변할 때 그러면 그걸 부의 관계라고 해요.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과 노인의 우울증은 노인의 우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노인의 우울감은 참여한 노인의 우울감은 떨어지죠. 그죠? 이게 방향이 엇갈리죠. 이렇게. 이걸 부의 관계라고 해요.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과 노인의 우울감은 부의 관계인 거예요. 둘의 관계는. 알았죠? 그러니까 정의 관계, 부의 관계는 다 쓰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변수와 그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니까.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가설도 마찬가지고 연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 관계로만 기술해야 한다면 틀려요.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다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성, 적어도 둘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뒤로 넘기면 A는 어떻게 분포되었을까? 이렇게 A는 어떠할까?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연구 문제의 선정 원천,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천, 그거 나와 있고, 자, 그것만 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게 의문문이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가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사가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사가 보니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많이 저지를 때. 그걸 보면 자기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가정환경이 진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문헌을 관찰하다가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거의 사회적 요청은 가령 이제 노숙인이에요. 노숙인과 같은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에 노숙인 문제가 아주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노숙인에 관한 연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로 오겠습니다. 개념적 정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중요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죠? 동일한 용어일지라도 분야나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고요. 이걸 사전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연구의 관심과 초점에 맞추어 그에 합당한 측면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개념적 정의의 목적이고 근데 이 개념적 정의는 구체적 묘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이 개념적 정의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이다. 우리가 이제 명목적 정의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냥 빼고 그냥 이 개념적 정의,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전 단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구분해 보면 명목적 정의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OX 문장 개념화가 즉 개념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조작화, 조작적 정의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가 높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개념적 정의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죠? 아직 얘는 측정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도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측정 가능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기 큰 2번에서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나와 있죠. 명목적 정의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다. 근데 이 명목적 정의의 구체화는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 그죠?
명목적 정의로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조작적 정의. 아까 명목적 정의로는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너 뭐 주의 비행하니 도피 비행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죠? 아직 여기는 여기까지 와야지 돼요. 측정 가능 수준은. 자, 조작적 정의로 오게 되면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잘 대변하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 지수를 정립하는 것을 말을 한다. 한 개념을 측정하면서 수행하게 될 작업에 대한 기술이다.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죠. 그죠? 조작화는. 우리 지난 시간 연역법과 균합법 중에서 조작화는 연역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그죠? 아까 이게 경험적 세계, 현실 세계가 경험적 세계, 그죠?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거. 누가? 조작적 정의가. 결국은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아까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조작화가 요구된다. 그럼 맞아요. 조작적 정의는 실질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연구 대상의 세부 속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그 연역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죠? 가설 다음에 조작화, 그 다음에 관찰, 검증으로 가게 돼요. 4번 보면 모호한 의미에서 과학적 연구의 구체적 측면으로 측정 단계의 발달을 보여주는 도식에 먼저 개념화,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실제 세계, 즉 경험적 세계,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거.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설로 가게 되면 가설 의의 명제는 단순히 한두 개의 개념이나 변수에 관해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진술이나 문장을 말을 하는데 명제에는 가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 그러니까 가설은 명제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 가설은 명제로부터 유추되는 것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형태로 서술해 놓는 문장이다. 그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검증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결국 연구 문제를 조사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OX 문장 봐보세요.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된다 하면 안 되죠. 연구 문제로부터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설의 형식은 if A then B 또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자, 가설의 특성. 가능한 한 두 개 이상의 변수 관계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정의관계, 부의관계 다 쓰일 수 있다고 했죠. 쌍열 가설은 좋지 않고요. 두 개의 가설을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주위에 292페이지만 설명해놨습니다. 자,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설은 연구 분야에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요. 너무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의 연령이 중학생의 연령보다 더 높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설의 진술은 내용상 명확해야 한다. 가설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상적이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설은 추계적 결정론, 확률론적 결정론을 가진다. 가설은 가치 중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별표! 가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설이 모든 조사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7번 별표! 모든 조사가 다 가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니다. 즉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사의 유형을 공부할 건데요. 탐색적 조사는 여기에요, 여기. 연구 문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 여기.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색적 조사예요. 알았죠? 탐색적 조사는
연구 문제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 문제가 만들어져야 가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조사가 탐색적 조사니까 여기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죠. 이해됐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가설의 종류인데 연구가설과 이제 연가설인데요. 거기 연구가설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그죠? 또는 관계가 있다. 라고 진술되는 가설로서 연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입니다. 그죠? 내용상 연가설과 반대죠. 근데 누가 반증가설이다? 연가설이 반증가설인 것이고. 자, 거기 연구가설은 연구의 개념적 들 또는 연구 무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 연구자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이다. 이는 주로 X는 Y와 관계가 있다라고 진술되고요. 아까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뮤1하고 뮤2가 같지 않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연구자는 무엇이 참이길 바라는 거예요? 연구자가 참이길 바라는 건 뭐예요? 연구자가 참이길 바라는 건 얘죠. 그죠? 얘가 참이길 바라는 거예요. 얘가. 얘는 연구자는 이건 거짓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되어야 얘가 참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293쪽 제일 위에.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아마 조사론 공부하면 여기서 더더더더더 막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언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반복하면 돼요. 알죠? 예, 반복하면 됩니다. 자, 293쪽으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연구가설은 직접적으로 긍정되거나 부인되지 않으며 연가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럼 연가설은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의 변수가 차이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고 기술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답안에 보니까 개입의 효과가 우연에 의한 차이에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인 거죠. H0은 뮤1과 뮤2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자, 연가설은 보통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 목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연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에요. 누가? 연구가설이 반증가설인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온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칭찬하면서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조사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얘가 하나예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할만하죠? 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제 계속 보면 디귿에서 자, 연가설은 보통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 목적이고 연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인데 그죠? 거의 연가설은 차이가 없으므로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인 거예요. 그죠? 자, 그 주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양가로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줘야 하는데 들어오세요. 저하고 같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정이에요. 자, 이 연가설이 바로 얘를 통계적 가설이라고 해요. 얘를 자, 통계적 가설이라고도 해요. 결국은 연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해 봐야 돼.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연가설의 즉 통계적 가설의 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연가설 통계적 가설 검정의 그 제1종 오류와 뒤로 넘기면 제2종 오류 검정력이 나와요. 이건 뭐냐?
뭐냐면 294쪽 제일 아래 표 있죠?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거 하나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자, 연가설이 진짜 맞아요. 진짜 참 진짜.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음. 연가설이 진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연가설이 진짜 틀려. 틀림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틀림. 알았죠? 진이에요, 진이. 근데 진이는 뭐 이렇게 막 있는 막 뭔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것처럼 말할 거면 진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만 확실히 알면 되는 것이지. 맞을 경우, 틀릴 경우, 그죠? 틀림. 자, 연가설이 진짜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채택과 기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채택하고 기각한다. 연가설이 진짜 맞았어. 근데 그러면 연가설을 채택해야 돼요? 채택하지 말아야 돼요? 기각해야 돼요? 채택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채택해야겠죠. 그죠? 근데 버렸어. 그러면 이건 오류인 거예요. 여기가 오류인 거죠. 여기가 오류. 그죠? 여기가 오류가 되는 거, 오류. 연가설이 진짜 맞았는데 기각해버렸어. 그러면 그건 오류죠. 자, 연가설이 진짜 틀렸어. 근데 그걸 채택해. 그러면 이건 오류죠. 연가설이 맞았는데 채택하면 그것은 제대로 의사결정한 거죠. 자, 연가설이 틀렸는데 연가설 버리면 그건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연구자는 연가설이 틀리길 바래요? 맞기를 바래요? 틀리길 바란다고 했죠. 아까 거짓이길 바란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이 진짜 거짓이어야 하고 그걸 버려야죠. 그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버리면 얘가 채택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는 연가설이 틀렸을 때 진짜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딱 나와줘야 돼. 여기가. 이게 나오면 연구자가 생각했던 연구 결과가 채택되는 거예요. 연구가설에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았죠? 연구자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를 검정력이라고 해요. 검정력.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일종 오류가 되거든요. 일종 오류는 외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거기 제가 294쪽에 넣어놨는데 일종 오류는 한 대 맞기다. 그 보노보노 그 만화 아시죠? 그거 보면 뭐죠?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그거 나오잖아요.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한 대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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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기. 여기가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 한 대 맞기, 한 대 맞기, 맞기, 맞기.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맞기, 맞기. 알았죠? 맞을 거야? 맞기. 자, 맞기. 그러니까 연가설이 맞았는데 연가설을 기각하는 걸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가 제2종 오류가 돼요. 알았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근데 제1종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이제 알파 오류라고 하거든요. 알파 오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의 수준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은 연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할 확률이 알파 확률이라고 한다면 확률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연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할 확률이 알파 확률이라고 한다면 연가설이 맞았을 때 채택할 확률은 1-알파 확률이 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면 자, 동전의 앞면이고 동전의 뒷면이라고 봐보세요. 자, 동전의 앞면이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으로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죠. 그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 그죠? 즉 50%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1 마이너스 뒷면이 나올 확률을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다 2분의 1인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1 마이너스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확률이라고 한다면 채택될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얘는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종 오류는 여기는 베타 오류라고 해요. 얘가 베타 오류니까 검정력은 1-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294쪽으로 와보면 거기 우선은 293쪽 제가 이제 공부할 부분만 좀 설정해 드리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검증 과정에서 P값과 알파 값을 보게 되는데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연가설이 기각된다. P값이 알파보다 크면 연가설은 채택된다. 그거는 공식처럼 그냥 알고 계세요. 알았죠?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예. P값과 알파 값을 보는데 P값이 클 때 알파보다 클 때 채택된다. 연가설이 채택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그대로만 알고 있으세요. 굳이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종류의 개념 알고 있어야 하고 연가설이 진이 아닐 때, 즉 거짓일 때 채택하는 거. 그걸 베타 오류라고 한다. 베타라고 한다. 이종 오류다. 그죠? 자, 그 주위에 보니까 검정력은 연가설이 진이 아닐 때 연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죠? 여기를 말하죠. 이 검정력. 자, 그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통계적 가설 검정력이 떨어지게 돼서 이종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여기가 베타인데요. 검정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크는 베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얘들의 관계인데 알파가 커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신뢰 수준은 어떻게 돼? 1-알파니까 빼는 알파가 커졌으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관계는 베타가 커지게 되면 베타는 빼는 여기 1-베타니까 검정력은 낮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기에 그 빈화살표로만 보게 되면 그 표를 봐보세요. 294쪽에. 얘가 낮아지게 되면 얘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얘가 낮아졌으니까 얘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관계를 보게 되면 그 관계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표를 지금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이 표 제가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하나면 그냥 해결돼요. 다. 이 표 하나면. 그렇죠? 이 표를 잘 알아놓으면 돼요. 이 연구가설과 연가설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해요. 근데 제가 기출표 해놨는데 293쪽에 15회 제일 아래 통계적 가설 검정 보니까 15회와 20회 때 이 두 번 여기까지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요. 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번에는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말끔하게 공부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5페이지에 이론 나와 있고요. 이론은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설명하는 진술이다. 자, 근데 296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개념과 변수입니다.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죠? 자, 모든 변수는 개념입니까? 맞죠. 모든 상수도 개념입니까? 맞죠. 그죠? 하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이거나 모든 개념이 상수인 건 아니죠. 모든 개념이 변수입니까? 아니죠. 상수도 있으니까. 모든 개념이 상수입니까? 아니죠. 변수도 있으니까. 그죠? 헷갈려요? 다시 한번. 모든 변수는 개념이죠. 모든 상수는 개념이죠. 하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인 건 아니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니까 변수는 속성의 두 가지 이상의 가치. 그죠? 근데 297쪽 제일 아래 변수는 연구를 하는 구체적인 개념 또는 이론의
개념 구성으로 관찰하기 쉬운 것들도 측정을 하지만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OX 문장,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 것이다. X. 그죠? 자, 변수의 구분 보니까 먼저 속성에 따른 구분은 명목과 서열과 등간과 비율인데요. 이거는 너무 잘 나와요. 얘는 별도로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5장 측정과 척도 공부할 때 거기서 측정 수준, 속성에 따른 변수를 거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그냥 100%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2문제, 막 3문제까지도 막 나오는 것이어서 얘는 거기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 알았죠? 자, 거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아래 연속성 유무에 따라서는 연속 변수냐, 비연속 변수냐. 그래서 연속 변수에는 등간과 비율, 얘는 0이 있기 때문에 비연속 변수에는 2, 3변수라고도 하는데 그 비연속 변수를 2, 3변수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걔가 명목과 서열이 거기에 들어가고 더미 변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나번에 보니까 더미 변수 나오죠? 자, 그렇게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8쪽.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기능적 관점에 따른 분류에 이번에 안 나왔는데요. 이게. 그죠? 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기출표기 보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셨죠? 자, 이제 이 기능적 관점에 따른 분류를 잘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그 301쪽에 보면 변수가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하고 자,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알았죠? 그거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면 우선 이제 기능적 관점입니다.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부터 보면 우리가 독립변수는 잘 알죠? 자, 혹시 모르면 알면 됩니다. 뭐냐면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영향을 주는 쪽, 그걸 독립변수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영향을 주는 쪽이 독립변수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쪽은 뭐예요?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영향을 주는 쪽인데 걔를 원인변수라고도 하고요. 설명변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변수라고도 해요. 그러면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고도 하겠고 피설명변수, 피예측변수라고도 하겠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중요 논점이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매개와 조절변수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먼저 그거 보기 전에 뭘 보냐면 300페이지 봐보세요. 300페이지의 통제변수 봐보세요. 제일 아래. 이 통제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이때 말하는 두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 그 통제당한 그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진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면 그 변수들은 통제변수가 되니까요. 통제변수는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다 통제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통제당하면 통제변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라에 보니까 통제변수에는 외생, 매개, 그 다음에 조절, 억압, 왜곡 등등등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에 보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예요. 기타 뭐 억압 변수, 왜곡 변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지는 않고, 알았죠? 외생 변수까지 다 고려하지 않고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를 고려합니다. 실제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들이 통제당하면 통제 변수이기 때문에 통제 변수
A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통제변수 위에 보니까 선행변수 나와 있는데 선행변수는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요. 독립변수보다 먼저 발생된 변수로서 선행변수가 통제되더라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변수가 통제되면 선행과 종속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고요. 자,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매개와 조절 변수인데 먼저 매개 변수부터 설명할게요. 자,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영향을 주는 쪽이 무슨 변수? 독립 변수. 그죠? 영향을 받는 쪽이 무슨 변수? 종속 변수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C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A가 C에 영향을 주고 C가 B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럴 때 이 C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뭐냐면 이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연구자가 아까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제3의 변수, 이 매개 변수를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가 통제당한 거죠? 이렇게 통제시켰을 때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식적 관계예요. 허위적 관계라고 해요. 그렇죠? 자, 이걸 지금 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연구자가 생각했던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자가 생각했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 것이죠. 따라서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에만 영향을 미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경우 A가 B에 영향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C가 있어가지고 이번엔 C가 A에게 영향을 주고 C가 B한테 영향을 주다 보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럴 때 이 C를 바로 외생 변수라고 해요. 자, 화살표 잘 봐야 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구자가 생각했던 여기가 독립 변수이고요. 여기가 종속 변수입니다. 독종이죠. 독종. 자,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통제 변수, 아까 이 A가 진짜 B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외생 변수를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A는 B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자,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맞습니까? 맞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99쪽에 그래서 외생 변수에 보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절 변수인데요. 조절 변수. 자, 이번에 이렇게 돼요. 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알고 봤더니 C가 있어요. 이 C가 이 변수에 의해서 A가 B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이 C를 조절 변수라고 해요. 이 C 얘를 조절 변수라고 해요. 이 C를. 아셨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체력이 자존감에 영향을 줄까? A가 체력, B가 자존감이라고 봐보세요. 근데 C 성별에 의해서 여기가 성별에 의해서 성별은 남과 여자로 나뉘죠? 남과 여. 자, 여자인 경우에는 체력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남자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아예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여기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한다면 여기는 영향을 적게 미쳐요, 여자들은. 그죠? 그 여자들이 막 여기에 그 뭐 알이 있다고 여기에 막 근육이 이렇게 막 잡혀 있다고 막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예, 건강한 여성들 또 이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자보다는 그죠?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체력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것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이 C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 관계가. 자, 그러면 조절 변수는 조절된 거잖아요. 지금 관계가. 그러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그죠? 얘가 독립 변수이고 얘가 종속 변수인데 독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관계. 알았죠? 이걸 조절 변수라고 하고 이 조절 변수를 조건 변수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은 조절 변수로 나와요. 그래서 조절 변수를 외우시고 특히 조사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 분과 학문에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1급 강의를 하는 경우 저는 이제 학부부터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가 전공했던 학부 전공에서 배웠던 그 내용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여기 뭐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막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막 달라져요. 근데 이건 딱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로는 특히 그래요. 만약에 이걸 조건 변수로 외워놨는데 시험에 조절 변수로 나와봐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조건 변수를 알았는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거기 그 조절 변수는 좀 더 설명하면 그 예를 봐보세요.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자, 항상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러면 먼저 독종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면 영향을 미치는 거, 영향을 받는 것은 쉽게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사회 응집력이 종속변수, 그죠? 거주기간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치는 정도가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성별이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달라진다. 그죠? 따라서 연령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 라고 하면 자, 누가 독종이에요?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니까 복지 정책이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거죠. 복지 정책이 독립 변수예요. 빈곤 감소가 걔가 종속 변수예요. 빈곤이.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여건이 조절 변수예요. 뭐뭐에 따라라고 할 때 걔가 항상 조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어떻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 나머지 변수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뭐뭐에 따라서 뭐뭐가 달라졌다라고만 나와버리면 두 변수만 나왔으면 뭐뭐에 따라라고 했던 걔는 독립 변수일 뿐이에요. 그냥 독종을 먼저 끄집어내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그러면 가정폭력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피해 여성이 우울증에. 그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독립변수, 우울증이 종속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죠? 네트워크 수준이 바로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거기 억압 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곡 변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통제 변수 또 보면 거기 통제 변수 예를 봐보세요.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복지 정책이 독립 변수고 빈곤이 이제 종속 변수겠죠. 그 독종은. 근데 경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건 걔가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통제 변수가 돼요. 자, 비슷한 소득일 때 그러면 소득이 통제당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부한 기능에 따른 구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301쪽은
변수가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자, 이때 외생변수, 내생변수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것은 외생변수는 여기서 말하는 외생변수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었고 지금 말하는 외생변수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자, 거기 변수가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그러면 내생변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생변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 연구 모형 속에서 한 번도 다른 변수의 결과가 되지 않은 변수가 외생변수예요. 이 기준에서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외생변수는 여기서 말하는 외생변수가 아니에요. 알았죠?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았죠? 명칭은 지금 같아도. 이해됐어요? 자, 연구 모형 속에서 연구 모형은 뭐냐면 제가 그 앞에 저기 298쪽에 연구 모형 지금 설명해 놨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연구 모형이 거기 교육, 직업, 소득으로 이렇게 교육은 직업에 영향을 주고 직업은 소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연구 모형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중에 교육은 독립 변수고 그 직업이 이제 매개 변수고 거기에 이제 소득이 종속 변수겠죠. 그러면 외생 변수는 이 연구 모형 내에서 한 번도 다른 변수의 결과가 되지 않았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독립 변수밖에 없잖아요. 걔가 이제 교육이 독립 변수가 외생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내생 변수는 최소한 한 번은 모델 내에 다른 변수의 결과가 된 것이니까 직업과 소득, 즉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가 걔들이 이제 내생 변수가 되는 것이죠. 알았죠? 연구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눌 때 외생 변수냐 내생 변수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 지금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본 개념 공부했으니까 형태는 어떤 형태들이 있고 절차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문지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인 설문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